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지난 16일 일본 구마모토현 규슈 지역이죠. 진도 7.1의 강진이 덮친 데 이어 이틀 뒤인 18일에 5.8의 지진이 또다시 일어나 구마모토현은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2차 지진이 일어난 뒤 31시간 뒤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요. 이렇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 모양의 이 지진대를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강진이 연이어 일어나자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가 곧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에 가까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에콰도르는 지진의 방식을 두고 서로 연관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복구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없어지면서 복구 작업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본 국민들의 시민의식만큼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지진대가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진에 대응하는 안전 시스템 마련,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도 안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볼 텐데요. 먼저 뜨거운 화재 현장으로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 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좀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지난 16일 일본 규슈에서 일어난 2차 지진은 95년 고베 대지진보다 파괴력이 더 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구마모토 지진은요, 고베 대지진에 비해서 그 강도가 1.4배에 달했고요. 네. 또 진원 주변 지각을 남서쪽으로 최대 97cm나 이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연쇄 지진의 원인인 이 활단층도요, 일본에는 2천여 개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면서요, 추가 지진에 대한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에서 또 2차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31시간 만에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진의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명 불의 고리라고 해서 환태평양 지진대가 폭발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과 에콰도르에서는 이 두 지진이 연관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지진의 방식을 두고 양국에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이렇게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지진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은 내륙에 있는 활성단층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또 진원지도 지하 10km가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건축물의 붕괴와 같은 이렇게 큰 피해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네. 하지만 에콰도르의 지진은 해저에서 일어난 것으로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섭입대형의 지진입니다. 이런 형식의 지진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지진을 만들어내고요. 네. 또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가까운 일본에서 났고 또 일본 지진 때 부산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하니까 이번 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해도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아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가장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보통은 책상 밑이나 이 테이블 밑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머리를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책상이나 식탁, 네. 탁상 밑도 안전하지만요. 장소로 본다면 더 안전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욕실인데요. 욕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서는 네. 욕실이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날 때 집안에서 욕실이 제일 안전하다는 얘기를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뭔가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집 내에서 욕실은 이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요, 구조적으로 튼튼한 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 벽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붕괴의 우려가 다른 공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넓은 거실보다는 네. 작은 방이, 네. 또 방보다는 그보다 더 작은 욕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욕실의 경우에는요, 수도와 같이 이렇게 물을 급수원이 있기 때문에요, 붕괴 등으로 고립되었을 경우에도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존 시간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단 욕실로 대피한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는 안전상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 26분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포장마차를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옆 건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10분여 만에 꺼졌지만 포장마차 하나가 전소되고 인근 포장마차와 음식점 벽면까지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나가던 행인이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9분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로에 있는 사람이 안 살아 비워둔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붕 위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재개발 예정 지역인 무너진 폐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옮겨붙어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불씨의 근원지를 찾아 진압에 나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밤 11시 47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에 있는 아파트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를 동반한 시뻘건 불길이 베란다 문 밖으로까지 무섭게 번지고 있는데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9 소방대는 도착 즉시 주민들 대피를 유도하고 침착하게 진압에 나섰는데요. 이 화재로 주민 100여 명이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켜놓은 향초에서 불이 붙어 불길이 크게 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불이 베란다를 뚫고 나와서 번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못지않게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대부분 우왕좌왕할 텐데요. 그런데 초고층 건물 화재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대피법을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곳은 젖은 수건으로 잘 막고 또 승강기는 타지 말고 네. 계단을 이용해라. 대처법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는데요.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넘어서 또 다른 안전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층 건물 화재 시에 대피하실 때에는요. 피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네. 다만 연기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쪽으로 무리하게 피난을 네. 하기보다는 옥상으로 대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화재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피난 계단 아래쪽에서 위로 움직이면 발화 지점이 나보다 낮은 층에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반대로 연기의 방향이 없고 정도가 약하다면 나보다 위층에서 불이 네.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빨리 1층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들은 30개 층마다 1개 층 이상씩 피난안전구역이라는 것들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피난안전구역은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혹은 또 옥상으로 대피하기가 어렵다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시면 안전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다면 연기의 방향을 읽어서 연기가 계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반대로 연기의 방향이 없고 정도가 약하다면 내가 있는 곳보다 위층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빨리 아래 1층 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새벽 1시 23분 서울 노원구 수락터널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에서 구리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안에서 전복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20대 여성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터널 안에서 혼자서 사고를 낸 승용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전 9시 54분 서울 노원구 노회 근린공원 사거리에서 버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가 승객 6명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옮겼습니다. 경찰은 급정거를 한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새벽 1시 46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의 벽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의 엔진룸과 운전석, 조수석이 불에 타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교수님, 안전불감증은 도로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의 원인 역시 졸음, 음주운전과 같은 운전자들의 부주의에서 온다고 합니다. 이 중 우리들이 쉽게 간과하는 위험한 행동들이 있다는데요.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행동이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나 DMB 시청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또 DMB 시청을 하는 것은 네.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위험한 행동인데요. 맞아요. 운전 중에 이러한 스마트 기기를 만지는 행위는 전방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훨씬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의 인지도를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행차로 유지, 또 앞 차량과의 적정 간격 및 속도 유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정상적인 주행 상태보다 훨씬 감소해서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휴대폰을 만지거나 DMB를 시청할 때는 음주운전 상태보다 전방 상황을 인지하는 시간이 느리다는 것을 보니까 정말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생명을 잃는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4배 이상 높고요. 네. 또 운전대 조작 실수라든지 급브레이크, 또 신호 위반, 차선 위반을 할 확률이 30배나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높네요. 만큼 네. 운전 중에 절대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운전을 하는 중에 길을 알려주는 이 내비게이션을 보는 행위, 이것 자체도 매우 위험한데요. 네.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면 운전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시의 경우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비게이션은 반드시 차가 출발하기 전에 네. 목적지라든지 길을 확인하실 때 이용하시고요. 차를 운행하는 도중에는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 주시를 해야 할 시선을 뺏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잠깐의 방심으로 나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녁 8시 15분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 있는 주차타워에서 실족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대 남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건물 뒤쪽에 약 2m 높이 아래 간이주차장 지하 1층으로 떨어진 사고인데요. 추락한 남학생은 왼쪽 다리를 다쳐 119 구조대에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밤 9시 1분 서울 노원구 태능입구역에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직 열리지 않은 엘리베이터 문을 들이받아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인데요. 평소 장애를 앓고 있던 남성이 술김에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 4시 28분 서울 노원구 덕릉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동 휠체어가 엘리베이터 통로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에 전동 휠체어가 넘어져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몰던 70살 노인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도 전에 오작동으로 열린 엘리베이터 문으로 무심코 들어가다 2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1층 높이여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동 휠체어 추락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주차 타워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전북 김제에서는 주차 타워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벽을 충돌해서 일가족 3명이 병원 신세를 짓는가 하면 주차하던 차량이 추락하는 등 주차 타워에서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기계식 주차장 또 카 리프트와 같은 기계식 주차 설비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카 리프트 사고 역시 사용자와 관리자의 부주의 또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동운전에 의해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주차 설비와 또 가이드레일 철권 사이에 신체 부위가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계식 주차 설비의 수리라든지 점검 또는 확인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카 리프트 운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 설비의 수리라든지 점검, 확인은 전문적이고 또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문가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근무한다고 아무나 이렇게 기계를 수리하고 또 손보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겠네요. 이 기계식 주차 설비의 수리나 점검을 할 때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해야 하고요. 수리 시에는 또 전문가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당하고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사고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안전한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교수님,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러지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사다리차의 위험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요즘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해서 내 집 마련을 해서 이렇게 이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많으시죠.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삿짐 사다리차로 불리는 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사고인데요. 사다리차 사고는 자칫 잘못되면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붐비는 봄 이사철 119 구조대원 눈에 비친 사다리차의 위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 현장 출동 경험이 많은 광진소방서 김성훈 현장 구조대원이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봄 이사철에는 사다리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삿짐을 허술하게 고정하여 올라가던 도중 짐이 아래로 추락하여 이삿짐에 맞아 어린이나 행인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작업 인부가 이삿짐을 붙들고 리프트에 함께 타고 올라가다가 인부가 아래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이삿짐을 무리하게 싣다가 대형 사다리가 휘거나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의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져 주차된 차량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사다리차 전도 사고는 시설물 파손은 물론 주차된 차량을 덮쳐 시민이 다치기도 하고 옆으로 넘어지는 철제 사다리에 어린이를 포함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봄 이사철 사다리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한 후 사다리차를 운행해야겠습니다. 네, 보통 이삿짐 사다리차가 크다 보니까 휘거나 쓰러지면 아파트를 지나가던 행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또 화단이나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어서 위험한데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렇게 위험한 이삿짐 사다리차 사고 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걸까요? 네, 사다리차 사고 원인에 대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차남기 검사팀장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사다리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난 사례를 보면은 먼저 안전하게 사다리를 뽑을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뽑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또 사다리차를 안전하게 지지해주는 아웃트리거라는 것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뽑지 않거나 안전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또 봄철에는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돌풍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작업하는 경우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와이러프 손상 등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돌풍도 사다리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군요. 네. 특히 안전 센서를 떼버리는 행위나 무리하게 높이 사다리를 뽑아 올려서 이삿짐을 나르는 것은 피해야겠고요.
사람이 사다리 리프트 타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규정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다리차가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튼튼한 바닥면 위에서 네. 이렇게 사다리를 펼쳐야 하고요. 네. 또 그러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아웃트리거라는 이 네 방향의 다리를 가급적 넓게 펼치는 것이 수평 또 그리고 수직 유지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덧붙이자면요. 안전 센서는 안전을 위해서 수많은 실험과 또 테스트를 거쳐서 네. 만들어 놓았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부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작업 편의를 위해서 함부로 떼내버리는 행위는 불법을 넘어서 불상사를 자초하는 무지하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이것은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적 불법 개조를 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사다리차가 사다리를 뽑아 올릴 때에도 네. 사다리와 사다리가 겹쳐지는 부분을 길수록 이 부분이 길게 있을수록 더 안전한데요. 그렇겠죠. 이렇게 젓가락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다리 위에서 또 다른 사다리를 겹쳐서 이렇게 뽑아 올릴 때에도요. 네. 겹쳐지는 부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이 이상으로 있어야 안전한데요. 네. 그 겹쳐지는 부분이 더 이상 짧아지게 이렇게 사다리를 뽑아 올려서는 안 된다고 달아놓은 것이 바로 이 안전 센서입니다. 네. 이 센서를 제거해버리고 사다리를 길게 뽑아 올린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설명을 해줘도 쉽게 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인데요. 이삿짐 운반 현장에서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나 비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아껴보려고 네. 작은 사다리차를 불러서 큰 사다리차의 효과를 내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안전보다 돈을 쫓다가 사고를 부르는 셈이 되는데요. 그렇네요. 이삿짐 사다리차는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 주변에 위험 요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위험하다는 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들이 근처로 가지 않거나 우회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는 방송, 안내 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확실하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험을 알려주는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사업체에서는 주변에 라바콘이나 접근 금지 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역시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사고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주변 반경에 네. 통행을 못하도록 줄자라든지 펜스를 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네. 중요한데요. 그것이 어렵다면 안내자를 배치해서 보행자가 미리 위험을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는 사다리차 사업주나 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기 점검은 물론이고요. 안전교육을 꼼꼼히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교육 시에는 현장 작업자를 위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작업 안전이라는 네. 이런 소책자를 이렇게 배포해서요. 사다리차가 안전사고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또 줄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다리차 안전사고의 사례별 예시는 물론이고요. 또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작업을 위한 유해 요인, 또 위험 요인에 대한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제시하고 있어서 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설마 사고가 나겠어? 뭐 이렇게 하는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자주 나는 사다리차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이사철 사다리차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다리차가 진입해 작업하는 반경에는 반드시 펜스를 치거나 안내자를 배치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다리차의 와이어나 안전 센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안전 센서를 떼버리고 운행하는 위험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 사다리차를 무리하게 높게 뽑아 올리거나 무리하게 짐을 실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다리차 리프트 판에 올라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봄 이사철, 아무리 저층 짧은 거리라도 사람이 짐을 실어 나르는 리프트 판에 올라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핑계나 변명으로도 이민한 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안전규칙을 꼭 지키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재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요. 네. 또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서로 협업을 해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종 크고 작은 다양한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 예방책이 절실합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